제6화 여포의 방랑과 분홍할 것. 동탁을 무너뜨린 반동탁 연합군의 맹장 손견. 동탁에게서 빼앗아 품속에 감춰두었던 전국 옥새를 가진 채 단 한 발의 화살에 쓰러집니다. 그의 나이 37. 그리고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동탁을 직접 손으로 죽인 천하제일의 무장이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포, 동탁의 신복에서 동탁의 암살자가 된 남자, 영웅이라 불렸지만 아무도 그를 곁에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2년 천하의 역적 동탁이 죽었습니다. 세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동탁 하나가 죽은 자리에 이각과 곽사라는 두 개의 재앙이 들어찼습니다. 장안의 황제는 두 장수의 인질이 되었고 낙양은 이미 오래전에 잿더미였으며 중원의 군웅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6화에서는 네 가지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동탁을 죽인 여포는 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떠돌이가 되었는가? 둘, 강동의 맹호 송견은 어떻게, 왜 죽었는가? 셋, 동탁이 사라진 세상에서 각 군웅들이 어떻게 천하를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넷, 서북의 호랑이 마등. 이 인물이 왜 이 시점에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포가 장안을 떠났습니다. 곁에 있던 것은 수백 기뿐이었습니다. 처자식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군사가 장안에 가득 찬 순간 여포는 목숨 하나를 부여잡고 청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루를 돌아보았을 때 왕유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장이 밤하늘 아래 홀로 말을 달렸습니다. 명목은 화려했습니다. 동탁을 제거한 공신, 역적을 처단한 장수.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여포라는 인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정원을 섬기다가 그 주군을 베고 동탁의 품으로 넘어갔습니다. 동탁을 양부처럼 섬기다가 왕윤의 계략에 넘어가 그 양부를 방천화극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 그는 동탁의 잔당 이각과 곽사를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제후가 이런 인물을 마음 놓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사삼국지와 후한서는 이 시기 여포의 행적을 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따라 여포의 방랑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원술이었습니다. 원술, 사세삼공 원시 가문의 적자. 반동탁 연합군, 당시 남양의 진을 치고 군량을 대는 역할을 맡았던 그는 이제 회남 일대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포 입장에서 원술은 중원 남방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거물이었습니다. 여포가 사람을 보내 원술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나 여포가 역적 동탁을 처단하였소. 한실에 공이 있는 몸이오니 부디 받아주시길 바라오. 원술은 처음엔 여포를 받아들였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장을 휘하에 둔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동탁을 직접 손으로 처단한 사내, 천하가 그 용맹을 아는 여포가 자신의 깃발 아래 선다면 원술로서는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여포는 일단 원술의 진영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여포의 병사들이 원술의 영지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민가를 털고 군량을 강탈하고 원술 휘하 병사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포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배를 고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여포의 관심받기였습니다. 원술이 이들의 전행을 제지하려 하자 여포의 반응은 불같았습니다. 내가 동탁을 처단한 공이 얼마인데 이까짓 군량 몇 섬을 가지고 감너라 대추나라 하시오. 원술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대의 용맹은 천하가 알지만 나는 그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겠소. 날렘범을 품 안에 두면 언젠가 그 발톱이 제 몸을 찢는 법임을 내 이제 알겠소. 정사의 기록은 원술이 여포를 내친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포와 계속 함께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 안에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용은 비할 데 없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인물. 이미 2번이나 주군을 배신한 전력을 가진 사내. 원술은 현명하게도 여포를 돌려보냈습니다.
여포는 다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원술에게 거절당한 여포는 북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 원소를 찾아갔습니다. 원소에게는 마침 여포와 같은 극강의 장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원소는 하북의 패권을 놓고 공손창과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손차는 백마의 기병대로 이름난 강적이었습니다. 원소의 명망과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전장에서 직접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장이 자신을 찾아왔으니 원소 입장에서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었습니다. 원소는 여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포는 원소의 군대와 함께 흑산적 두령 장현을 공격했습니다. 장현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린 강적이었습니다. 여포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적토마를 몰아 선봉에 서서 적진을 유린했습니다. 전투가 이어질수록 여포의 존재감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가 창을 들고 나서는 곳마다 적진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포의 병사들이 원소 진영의 병사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포 본인도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공을 세울 때마다 원소에게 더 많은 군사와 군량을 요구했습니다. 원소의 부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에 원소는 여포의 병사들이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군량 지급을 줄이고 여포를 노골적으로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는 필요할 때만 앞세우면서 정작 대우는 갈수록 박해졌습니다. 여포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포가 목숨을 걸고 싸워 공을 세웠거늘 군량을 깎이고 병력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오? 대장부를 이렇게 홀대할 것이라면 차라리 다른 곳을 찾겠소. 이때 원소는 내심 결심했습니다. 이 자를 계속 두었다가는 내 진영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동탁이 자라날 것이다. 어느 날 밤 원소는 자객 수십 명을 여포의 막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눈치가 빠른 사내였습니다. 평소에도 잠자리를 매일 바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온 자의 본능이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자리에 이부자리를 그럴듯하게 정돈해두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자객들이 이부자리를 마구 찌르는 동안 여포는 이미 막사 밖에서 말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여포는 원소의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객의 칼도 원소의 군사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장은 그렇게 두 번째 문도 등 뒤로 닫아버렸습니다. 원소가 자객을 보냈다는 기록은 정사 삼국지 여포열전에 명확하게 수록된 내용입니다. 원소가 여포를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하였으나 여포가 이를 알아채고 밤에 도망쳤다. 원소가 자신의 진영에 몸을 의탁한 인물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포가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인식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원소 진영을 탈출한 여포는 한해 태수 장량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장량은 원소나 원술처럼 수만의 군사를 거느린 운거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실에 대한 명목상의 충성을 표방하며 중원 북방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여포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장량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세의 보기 드문 어진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어짐이 때로는 약함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하들조차 그를 가볍게 여길 만큼 장량은 위험보다 온화함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결국 훗날 그 온화함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신이 아끼던 부하의 손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나 여포에게 장량은 달리 기억됩니다. 훗날 동탁의 잔당 이각과 곽사가 조정을 장악하고 여포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장량은 겉으로는 명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여포를 보호했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천하의 누구도 여포 편을 들지 않던 시절에 장량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포의 방랑기에서 그를 진심으로 받아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장량은 그 꼽은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량의 세력권은 여포에게 충분한 발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여포에게는 더 큰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여포를 진류로 내려갔습니다. 진류태수 장막, 이 인물이 여포의 방랑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연이 됩니다. 장막은 원래 조조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같이 어울리며 의기투합했던 사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조의 세력이 커질수록 관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대등한 벗이었으나
이제 장막은 스스로 그 그늘 아래 서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소가 조조에게 장막을 제거하라고 압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조조는 거절했지만 그 일은 장막의 마음속에 씨앗 하나를 남겼습니다. 과연 조조는 끝까지 내 편일 것인가? 그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채로 여포가 진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막의 곁에는 진공이 있었습니다. 자는 공대. 한때 조조의 측근이었으나 조조의 본성을 꿰뚫어 본 뒤 스스로 그 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장막과 함께 여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장군이야말로 이 난세를 뒤집을 사람이요. 여포에게 진공은 단순한 모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밤새 천하대사를 논했습니다. 여포의 방랑이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포와 조조의 첫 번째 격돌.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여포가 진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시간을 거슬러 반동탁 연합군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던 그 무렵, 송견은 하나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낙양의 폐허 속 우물에서 꺼낸 전국 옥새. 송견은 이것을 품속 깊이 감춰뒀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소의 귀에 들어갔고 원소는 송견을 불러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옥새가 있느냐고. 송견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사사로이 보물을 감추었다면 제명에 죽지 못하고 칼과 화살 아래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원소는 송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원소와 송견 사이에는 금이 그어졌습니다. 송견은 연합군 안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의심과 견제뿐인 상황에서 분을 정비해 강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유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유표, 한나라 황실의 후예를 자처하는 인물. 형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전란을 피해 학자와 백성들이 몰려드는 피난처를 만든 군주였습니다. 그런 유표가 원소와 손을 잡고 송견의 기로를 막아섰습니다. 연희에서는 유표가 원소와 내통하여 송견을 견제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송견이 옥새를 품고 강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소가 막으려 했고 유표는 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유표는 부장 황조를 시켜 이동 중인 송견의 군에 갑작스러운 기습을 가했습니다. 송견은 당했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서 기습을 맞은 것입니다. 전장에서 늘 앞장섰던 송견이 이날만큼은 몸 하나만 빠져나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병사들을 잃었고 대열이 흐트러졌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강동의 맹호라 불리던 송견이 이름도 그리 알려지지 않은 황조에게 기습을 당해 달아났다는 사실 자체가 굴욕이었습니다. 송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되갚겠다. 원술에게도 유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형주는 중원과 강남을 잇는 요충지, 기름진 땅에 인구도 많고 수로와 육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지였습니다. 유표가 형주를 틀어지고 있는 한 원술의 남방 패권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원술이 송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표는 그대를 배신하고 길을 가로막았소. 그 죄가 크오. 이제 군을 일으켜 형주를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형주를 취하면 그 땅은 그대의 공이오. 송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원술의 제안 속에는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명분, 배신한 자를 응직한다. 욕망, 형주를 손에 넣는다.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제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송견 개인의 치욕을 씻을 기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조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그 분노. 송견이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장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책, 당시 17살. 아버지의 깃발 아래 처음으로 칼을 차고 나선 손책. 황계, 한당, 정보, 성보. 송견이 아끼던 장수들이 줄줄이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강동의 군대가 다시 북쪽을 향했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송견의 페이스였습니다. 황조가 여러 차례 맞붙었지만 정면 대결에서는 번번이 송견에게 밀렸습니다. 송견의 선봉이 나타나면 황조의 군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싸우다 지면 달아나고 재정비에서 나오면 또 졌습니다. 유표는 양양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송견이 성 아래까지 군을 이끌고 와 성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성도 머지않아 우리 손안에 떨어지겠다. 성안의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유표는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는 송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표가 모사 괴량을 불렀습니다. 괴량은 정면 승부로는 송견을 이길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송견은 용맹하나 성정이 너무 성급하옵니다. 그리고 황조에게 여러 번 이기면서 황조를 가볍게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괴량의 계책은 지형을 이용한 매복이었습니다. 현산의 좁은 협곡, 양쪽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바위를 굴리면 협곡 안의 사람은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형, 그 안으로 송견을 끌어들이는 것. 황조가 미끼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부 병력을 이끌고 나가 송견과 싸우다가 일부러진다, 달아난다, 송견이 쫓아온다, 그리고 협곡 안으로 유인한다. 황조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이 계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조가 또 도망친다. 송견의 군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황조는 이미 여러 번 송견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싸우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황조가 현산의 협곡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부하장수 하나가 송견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저 협곡은 지형이 험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소장들을 먼저 보내시고 장군께서는 후방에 계십시오. 송견이 웃었습니다. 황조 따위를 잡는데 내가 뒤에 물러서 있으란 말이냐? 큰 공은 스스로 세우는 법이다. 송견은 말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장에서 몇 번이나 황조를 눈앞에서 놓쳤던 기억, 그리고 그날 기습에서 당했던 굴욕이 지금 이 순간 그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송견은 협곡 안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좁은 골짜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협곡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산 위에서 북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으릉! 지진처럼 낮은 울림이 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절벽 위에서 바위와 통나무가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대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송견이 장창을 휘둘렀습니다. 굴러오는 바위를 쳐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말이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좁은 협곡 안에서 몸을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양쪽 절벽 위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송견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원소 앞에서 송견이 하늘에 대고 외쳤던 그 말을. 만약 사사로이 보물을 감췄다면 제명에 죽지 못하고 칼과 화살 아래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강동의 맹호가 칼과 화살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협곡 한복판에서 피할 곳 하나 없이. 하늘이 그 맹세를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옥새라는 물건이 원래 그런 것인지 전국 옥새를 둘러싼 저주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송견이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그 옥새가 닿는 손마다 비극이 따라붙었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송견이었습니다. 낙양까지 혼자 진격하여 화웅을 격파하고 동탁군을 몰아낸 그 송견이, 그런 사람이 적장과의 일기토도 아닌 현산의 협곡에서 쏟아지는 바위와 화살에 쓰러졌습니다. 정사 배송지 주석 강표전의 기록은 냉혹합니다. 뇌가 부서져 죽었다. 향년 37세. 협곡을 지켜보던 황조의 부장들이 쓰러진 송견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기운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그토록 두려웠던 장수는 죽어서도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송견의 마지막 숨소리는 그렇게 현산의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송견의 사망 시점을 두고는 정사 내에도 191년 설과 192년 설이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191년을 따르는 견해가 많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희에서는 유표가 원소와 내통하여 송견을 막았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정사에서는 송견이 원술의 명을 받아 유표를 공격하던 중 전사했다고 기록하며 유표와 원소의 구체적 내통 관계에 대해서는 정사 기록이 연희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송견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손책이 달려왔습니다. 17.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군중에서 칼을 익히고 장수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던 젊은 장수였습니다. 그 손책이 아버지의 깃발이 쓰러진 자리 앞에 섰습니다. 손책이 아버지를 잃은 자리에서 보인 것은 오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손책은 눈물을 닦고 황조와 유표진영을 향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달라.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손책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유표진영에는 송견의 전투 중 생포된 황조의 부장이 있었습니다. 손책은 그를 막교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유표 쪽에서도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협상이 성립됐습니다. 송견의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손책이 직접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강동의 맹호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손책은 아버지를 고가에 안장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손책은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그 시간 안을 들여다보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손책이 보여준 행동이 그 답을 대신합니다. 손책은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황계, 한당, 정보, 성보, 송견을 따르던 장수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양의 폐허 속 우물에서 꺼낸 옥새. 송견이 목숨을 걸고 감춰뒀던 그것이 이제 손책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손책은 결심했습니다. 형주는 반드시 되찾겠다. 아버지가 여기서 쓰러진 이 치욕은 내 손으로 갚겠다. 그 결심이 강동 손씨 정권의 씨앗이었습니다.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송견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장수입니다. 만동탁 연합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이긴 인물이 송견이었습니다. 각 제후들이 머뭇거리고 군량 다툼을 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동안 송견만이 실제로 싸웠습니다. 정사는 송견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강건하고 용맹하며 지략이 있었다. 진수는 송견을 가리켜 강동 정권의 실질적 기초를 세운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송견의 진짜 비극은 너무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37세, 삼국지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조조가 중원을 차지하고 유비가 형주를 노리고 손책이 강동을 통일하는 그 모든 드라마에 송견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런 가정을 합니다. 만약 송견이 살아있었다면 삼국지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들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강동 통일을 송견이었다면 훨씬 일찍, 훨씬 강하게 완성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세로 중원을 향했다면 조조도 유비도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소설 연의에서 송견은 옥새를 탐낸 인물로 약간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사의 송견은 그보다 훨씬 입체적입니다. 전장에서 가장 먼저 나서고 명분이 살아있던 시절 가장 용감하게 싸운 장수.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자신을 혁고관으로 이끌었습니다. 강동의 맹호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아들 손책과 송권, 충성스러운 장수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형주와의 원한이었습니다. 강동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192년으로 이어갑니다. 동탁이 죽고 왕윤이 처형되고 장안이 이각과 곽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이미 오래전에 해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렵 천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한 장의 지도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중원을 중심으로 사방이 크고 작은 세력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일된 한의 모습은 이미 없습니다. 장안은 이각과 곽사가 틀어지고 있고 낙양은 폐허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듯 각지의 군웅들이 저마다의 땅을 차지하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황하 북쪽 하북 일대에는 원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기반은 기주, 당시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생산력이 가장 높은 땅이었습니다. 원소는 기주를 발판으로 병주와 청주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방의 문을 쉽게 열어줄 생각이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공손찬. 유주를 기반으로 북방 이민족 토벌에서 명성을 날린 장수. 그의 백마의종, 즉 백마를 탄 정예 기병대는 오왕과 선비 같은 북방 유목민들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원소와 공손찬은 본격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개교 전투가 대표적입니다. 이 전투의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결과만 말씀드리면 공손찬의 백마의 종이 원소의 군사를 밀어붙이는 듯 했으나 원소 측 장수 구기에게 격파당하며 공손찬은 간신히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손찬 진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비. 이 혼란한 세상에서 공손찬의 청거로 평원상 자리를 얻어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하 남쪽 연주 일대에서는 조조가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연주를 얻는 경위가 흥미롭습니다. 당시 연주에는 청주 한건적 잔당 수십만이 떼를 지어 각지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연주자사 유대가 이들을 막으러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연주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포신과 진궁이 조조를 연주목으로 추대했습니다. 조조가 연주에 들어와 청주 한건잔당을 상대했습니다. 수십만이 조조의 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황건적 잔당의 포로 처리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그중 체격과 기량이 뛰어난 정예를 가려내어 엄격한 훈련을 통해 강력한 전투 집단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조군의 핵심 전력이 되는 청주병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조조를 연주목으로 추대하는 데 앞장섰던 포신이 황건잔당과의 혼전 속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조조는 훗날 포신을 기피 애도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여기서 항복한 적을 최정예 병력으로 전환하는 이 발상은 조조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냉철한 지략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주를 얻고 정예 병력까지 보강한 조조. 이제 중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실력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조조를 연주목으로 추대하는 데 앞장선 진궁. 이 인물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사마와 이번화, 여포방랑기에 잠깐 언급됐던 인물입니다.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날 때 진궁이 조조를 믿고 함께 떠났던 그 사람. 그런데 머지않아 진궁은 조조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포의 편에 섭니다. 진궁이 왜 조조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조조와 여포의 싸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다음 화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황하 하류 동쪽 서주에는 도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주는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땅. 도겸은 이 서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난세 속에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조조와의 충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남쪽 익주에는 유원이 있었습니다. 황실 종친 출신인 유원은 일찍이 익주목을 자청해 중원의 혼란을 피해 들어왔습니다. 천혜의 요새인 촉당에 자리 잡고 사실상 독립적인 왕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원이 닦아놓은 이 익주의 기반이 훗날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는 삼국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짐작하실 것입니다. 남쪽에는 원술이, 회남, 양주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시 가문의 후광으로 한때 가장 많은 군사와 명망을 거느렸던 원술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방만한 수치로 민심이 날로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원술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견이 낙양에서 손에 넣었던 전국옥세. 송견이 죽은 뒤 그 아들 손책이 원술에게 군사를 빌리는 대가로 넘긴 바로 그 옥세가 원술의 손에 있었습니다. 원술은 그것을 쥐고 점점 황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망상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는 훗날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형주에는 유표가 안정적인 통치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송견의 침공을 막아냈고 이제 형주는 난세의 소용돌이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었습니다. 유표는 스스로 전장에 나서는 대신 형주의 울타리 안에서 학문을 장려하고 민심을 다독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란을 피해 수많은 학자와 인재들이 형주로 몰려들었습니다. 훗날 제갈량도 난세를 피해 이 형주 땅에 터를 잡게 됩니다. 이 형주가 훗날 적벽대전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이 무렵의 유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쪽의 장안. 왕윤을 처형하고 장안을 장악한 거기장군 이각과 후장군 곽사. 두 사람은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황제 헌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치세가 동탁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들 사이에 아무런 조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잔인했지만 최소한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의 수하를 죽이면서 서로의 기반을 갉아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두 사람이 황제를 사이에 두고 직접 전쟁을 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장안의 백성들은 두 궁벌의 군사들에게 수시로 약탈을 당했습니다. 정사 후한서는 이 시기 장안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쌀 한 섬의 값이 수십만 전에 달했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것이 당시 황도 장안의 실상이었습니다. 황제를 품 안에 놓고 있는 자가 명분을 가진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냉정하게 꿰뚫어 본 인물이 조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인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마등, 자는 수성, 서북 양주 일대를 기반으로 한 군벌입니다. 조조, 원소, 원술처럼 중원의 무대에서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을 빼고는 삼국지 중반부의 판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등은 어떤 인물인가? 정사삼국지 마초열전에 따르면 마등의 선조는 후한의 명장 복파장군 마원입니다. 광무제를 도와 한나라를 부흥시킨 공신. 그러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집안이 기울었고 마등은 어린 시절을 극히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나무를 베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에는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마등의 어머니가 강족 출신이었다는 것. 한족과 강족에 피가 섞인 인물. 그렇기에 마등은 서북 변방의 언어와 습성, 이민족과의 관계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서북에서 마등이 강족, 저족 등 이민족의 지지까지 받으며 광범위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체격이 크고 용모가 위젓했으며 성품은 온화하면서도 의협심이 강했다고 전합니다. 황건적의 난 이후 후한 조정이 서북을 통제할 여력을 잃으면서 마등은 자연스럽게 양주 일대의 실력자로 성장했습니다. 마등 이야기를 하면서 한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수는 마등과 마찬가지로 양주를 기반으로 한 군벌입니다. 두 사람은 서북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서북의 판도를 함께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사돈관계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마등과 한수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훗날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고 서쪽으로 손을 뻗쳤을 때 마등과 한수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서북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편이 되면 조조에게도 위협이 되고 두 사람이 갈라서면 각계격파의 먹잇감이 됩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마등은 반동탁 연합군의 일원으로 등장합니다. 18로 제후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한나라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의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에서 마등이 반동탁 연합군에 직접 참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주축은 황하중류 유역의 관동제후들이었습니다. 마등은 그보다 훨씬 서쪽인 양주에 있었고 당시 양주 내부의 세력 다툼과 이민족 문제로도 매우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나관중이 마등을 18로 제후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한나라에 충성하는 서북의 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문학적 재구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동탁이 죽고 이각 곽사가 장안을 장악한 뒤 마등은 명목상 한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심을 표방하며 이각 곽사에 대한 군사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192년 이후 마등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이각 곽사를 공격하는 서쪽 전선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즉 서북에서 이각 곽사의 폭정에 맞서는 세력으로 마등이 등장하는 것이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마등의 진짜 역할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드러납니다.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고 서쪽으로 손을 뻗치던 시절 마등은 조조의 요청에 응하여 수도로 물려 들어갔다가 결국 처형됩니다. 그 분노가 아들 마초를 불태웠습니다. 마초가 서량의 기병을 이끌고 동관에서 조조와 맞붙었을 때 조조가 자신의 수염을 자르고 두루마기를 벗어던지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그 전투. 삼국지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마등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마등은 서북의 실력자로 천하판도에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훗날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5화에서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해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조언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후, 자는 문화.
군사를 해산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기를 내려놓으면 정장 하나에게도 목이 잘립니다. 차라리 병력을 모아 장안으로 진격하십시오. 일이 성사되면 천하를 받들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때 가서 도망쳐도 늦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왕윤의 계획을 뒤엎었습니다.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몰아 장안으로 쳐들어갔고 여포를 격파했으며 장안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계책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장안 점령 이후 가우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가우는 일단 이각 곽사 정권의 핵심 책사로 남았습니다. 두 장수가 황제 헌제를 앞에 두고 조정의 신하들과 대치할 때 가우는 그들 사이에서 말과 뜻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조정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최소한의 형식을 유지한 데는 가우의 존재가 작지 않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가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왕윤이 처형됐습니다. 가우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장수는 이미 장안을 손에 넣은 뒤였고 왕윤을 살려두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우는 그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드러났습니다. 이각과 곽사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고 서로의 수하를 의심하고 작은 일로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사삼국지 가우 여전은 이 시기를 기록하면서 가우가 두 사람이 대립할 때마다 도리를 내세워 싸움을 말리고 정권을 안정시키려 했다고 전합니다. 가우 입장에서 이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자신에게도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다툼은 결국 노골적인 무력 충돌로 번집니다. 두 사람이 황제를 사이에 두고 군사를 동원해 서로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장안성 안팎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미 동탁시대보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우는 이 시점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배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사삼국지 가우열전이 전하는 문장이 눈길을 끕니다. 가우는 이각곽사 정권이 막장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신이 이각에게 군사를 해산하지 말고 장안으로 진격하라고 했던 그 조언을 매우 후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우라는 인물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자에게부터 살아남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각곽사 시절을 직접 후회했다는 정사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계책이 불러온 참상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사람. 그것은 기회주의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우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온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주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조에게서 그 답을 찾은 뒤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조 사후에도 조비를 충실히 보좌하며 태유의 자리에 올랐고 77세에 천수를 다했습니다. 삼국지를 통틀어 난세의 책사 중 가장 온전한 생애를 마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가우입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처세술에 있지 않다는 것, 오늘 이 시점에서 기억해 두십시오. 이각곽사 진영을 떠난 가우는 장수에게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우는 조조에게 치명타를 안겨줍니다. 조조의 맏아들 조항과 천하가 인정하는 명장전의가 목숨을 잃는 그 전투의 승리를 이끈 것이 바로 가우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 가우가 결국 조조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고 훗날 조조의 후계 문제에서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가우의 말 한마디가 조조의 후계자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그 이야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가우, 양주 출신,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계책의 사내. 이 인물은 두고두고 다시 나옵니다. 192년에서 193년으로 해가 넘어가는 시점, 조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조의 부친 조숭이 서주에서 살해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숭이 왜 서주 땅에 있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조숭은 오랫동안 낙양의 관직사회를 떠나 전란이 덜 미치는 서주의 낙야 일대에 가소를 이끌고 피신해 있었습니다. 낙양이 불타고 동탁이 장안으로 옮겨가면서 중원 전체가 군웅들의 쟁탈무대가 된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2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조조가 연주를 얻었습니다. 청주 황건잔당 수십만을 평정하고 드디어 자신만의 근거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조조는 부친을 자신의 곁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조라는 인물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조의 조부는 조등, 후안의 저명한 황관입니다. 이 차 정말 부드럽고 황관은 맛있군. 대를 이을 수 맞네, 오늘 없으니 잔치가 아주 조승을 즐겁군. 양자로 드렸고 이 과일도 조조는 한번 그 들게. 조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좋네. 즉 조조는 황관의 손자였습니다. 당시 낙양의 명문 세가들, 원소처럼 4대 3공을 배출한 집안들이 모여드는 세계에서 이출 씨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조는 그 시선을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조조가 드디어 연주를 손에 쥔 것입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명문 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리, 이제 부친을 당당하게 자신의 땅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도리이기도 했고 세력을 가진 자로서 처음으로 느끼는 온전한 자존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주의 낙야에 머물던 조승 일가가 연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도겸의 관할 영역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도겸은 조조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세력을 키우는 이웃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 장기에게 군사를 붙여 조승 일가를 연주 경계까지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단이 났습니다. 장계가 조승 일행의 재물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조승은 조조의 부친이었습니다. 권력자의 가족이 이동하는데 재물이 넉넉히 딸려 있었을 것입니다. 장계가 변심했습니다. 야밤에 군사를 돌려 조승 일가를 습격했습니다. 조승, 그의 아들 조덕, 수행원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됐습니다. 장계는 재물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도겸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기록이 엇갈립니다. 정사 삼국지 무제기와 배송지 주석에 인용된 세어에 따르면 도겸이 먼저 장계에게 호위를 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계가 독자적으로 재물을 탐내 조승 일가를 살해하고 달아난 것이므로 도겸이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한서 도겸 열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도겸이 장계에게 조승을 공격하도록 직접 명령했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보낸 호위병력이 저지른 일에 대해 도겸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 당시 조조도 후대의 역사가들도 그 점에서는 대체로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조조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부친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세력을 갖췄다는 기쁨, 아버지를 자신의 땅으로 모신다는 설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순간 빼앗긴 것,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노는 처음부터 가지지 못한 슬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조가 분노했습니다. 서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조의 서주 침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서주를 지키러 달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비. 공손찬의 별부사마로서 아직 이름 없는 장수였던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걸어들어오게 됩니다. 도겸과 유비와 조조,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6화에서 확인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하나, 여포는 동탁을 죽인 영웅이었지만 아무도 곁에 두지 않는 떠돌이가 됐습니다. 원술에게 몸을 의탁했으나 이내 쫓겨났고 원소에게는 자객이 보내졌습니다. 장양과 장막에게 기대어 버티고 있지만 여포의 방랑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 송견이 191년 전사했습니다. 현산의 협노에서 매복에 걸려 쓰러진 강동의 맹호. 그러나 그의 아들 손책이 아버지의 유산을 쥐고 강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셋, 중원의 군웅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소가 하북, 조조가 연주, 원술이 회남, 유표가 형주, 도겸이 서주, 유언이 익주, 이각 곽사가 장안을 쥐고 있습니다. 동탁 하나가 사라졌지만 세상을 나눠 먹으려는 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넷, 서북에 마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등장했지만 이 인물의 아들 마초가 훗날 조조를 서북에서 몰아붙이는 이야기는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193년 조조의 복수의 군사가 서주를 향합니다. 조조의 군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도겸이 사방에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공손찬의 별부사마 유비.
병력은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서주와 도겸을 구하기 위해 유비의 군사가 서주에 닿자 조조의 공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도겸이 유비를 침소로 불렀습니다. 내 늙고 병이 깊어 오래지 않아 눈을 감겠소. 이 서주 그대에게 맡기겠소. 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이 3번째 청을 넣었을 때 세상은 유비에게 서주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유비에게 축복이었는지 재앙의 시작이었는지는 다음 화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난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